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도입 질문. 저희가 이제 부크부크라고요. 크리스찬들의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책 나눔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도입 질문을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내 독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1점부터 10점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만족도니까, 뭐, 이게 양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습관으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독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 몇 점이신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저요. 네, 있어. 마이크 들고, 저는 한 7점인 것 같아요. 7점. 이유는, 제가 막 책 읽기는 아니지만 요즘 그 로스타임을 잘 활용해서 이제 매일 아침에 경제신문도 읽고 이제 필요한 거는 밀리의 서재에서 발췌독으로 읽고 그래서 이번에 일과 쉼의 균형이란 주제에 맞춰서도 이런 책을 골라서 읽어야지라고가 아니라 제가 필요한 건 뭘까라고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필요에 맞춰서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양은 엄청 많진 않더라도 만족스러운 독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점입니다. 7점.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네, 저는 만족도 8점인 것 같고요. 8점. 네, 근데 얘는 한 5점에서 8점까지 훅 뛴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또 비전스쿨 할 때니까 완벽하게 내 직무에 필요한 그 지점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책을 찾아서 딱 그거를 읽어야 된다라는 약간 너무 과한 효율화? 아니면 좀 그런 효율적인 책만 읽어야 된다라는 거 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크부크 자주 나오면서 약간 했던 거는, 이 책을 그냥 즐기자. 좀 그런 마인드. 그래서 저는 또 막 쓰고 막 색칠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을 더럽게 쓰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짜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여기도 여기만의 배울 점이 있겠지. 그거를 그냥 뭐 스킵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역동적으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 완독이 기준이 아니게 된 거네. 네. 네, 좋습니다. 또, 해보실 분, 만족도. 그래, 보라마. 저는 한 6점 정도인데, 이전에는 독서 생활이 습관이 잘 안 돼서 바쁘면 항상 밀렸었지만, 이제 비즈스쿨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계속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이지만 뭔가 생각할 거리들과 인풋이 늘어나는 것에 만족도가 있어서 6점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보람님처럼 2점이었다가 그래도 2점이었다가. 요새는 6점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원래는 제가 회사에서 이제 탈탈 털리면은 집에 와서 그냥 뻗는 게 기본 포지셔닝이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회사에서의 갈등 조정 능력도 버티니까 생기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여유가 생긴 만큼 집에서도 좀 독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제 로스타임 활용해서 회사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좀 덜 바쁠 때 그럴 때 이제 읽으면 좀 틈틈이 읽을 수 있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인후님 한번 해볼까요? 네. 또 처음 오셨으니까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라고 하고요. 저는 그 옛날에 교회에서 특강처럼 오셨어서 알고 있었고, 친구들이 이 비전 스쿨 꽤 했었거든요. 근데 전 인천에 있어서 못 오다가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고,
그리고 이제 스레즈에서 이제 게시글을 올리신 걸 보고 그래요? 봤고요. 네, 네, 저는 지금 상담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 그 기독교 진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덕분에 많이 읽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에세이도 좀 교수님께서 읽으라고 하셔서 에세이 같은 것도 좀 읽고, 네, 그래서 한 만족도는 8.5점. 그 전자책도 원래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 무조건 형광펜을 쳐야 돼서. 근데 이렇게 발췌를 하기에는 전자책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데서 책을 추천하거나 할 때 전자책이 참 유용해서 그래서 0.5점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옆에 제가 성함을 잘 안 보이는데, 창현이요? 창현. 네. 소리는 안 키셔도 됩니다. 그 마이크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그 스레드 보고 처음 확인해가지고 왔고, 오, 책 읽는 걸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책을 따로 읽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요즘 독서 생활이 생각보다 저는 좀 크리스천 위주의 책을 많이 읽는 걸 좋아하는데, 신앙서적. 네,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만 이제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많이 물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볼까 요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만족도는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점 정도. 그럼 어떤 분야로 좀 더 읽어보고 싶으세요? 신앙서적 제외하면? 그냥 철학책이나 과학책.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오늘 그런 표도 갖고 있는 분을 많이 오셔가지고, 대화가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자, 독서 만족도의 기준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독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매일 되는지, 또 많이 읽는지 이런 걸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이 조금씩 생겨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텐데, 다르게 말하면 일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계시는지, 아니면 내 삶을 좀 챙기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언제신가요? 하실 수 있는 분부터? 저는 지금, 마이크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일보다는 제 삶에 치중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저는 무언가의 통제성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일찍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인데,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통제성이 없어서 스스로 그 통제성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계획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금 좀 느끼거든요. 그거를 미리 고정해서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나는 오늘은 도서관 가고 싶고 오늘 카페 가고 싶고 네, 그런 또 중구난방하기 때문에 그런方面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통제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일의 균형이 좀 더 쏠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낌이 나보네. 또, 태민. 주영님이 휴직 중이라면 저는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이제 약간 다음 회사를 하면서 좀 이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요새 제가 밀고 있는 표 중에 하나가 실수보다 만회입니다. 만회. 실수는 어차피 제가 1년을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만회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만회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정말 안 하다가 이제 누군가의
겉면으로 스스로한테 사과 편지 쓰는 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사과. 예. 와, 좋다.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만으로도 좀 저한테는 일 쪽으로 좀 많이 쓰여 있던 긴장이 삶 쪽으로 조정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한껏 긴장을 하고 경직된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하나하나 눈치 보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은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좀 약간 회고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도리어 이전에는 좀 업무량이나 아니면 이제 감정 그런 컨트롤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좀,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게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는 어떤 의미를 좀 만들어내야 할까. 그런 걸 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내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일보다 먼저인데, 그게 도치될 때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일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 예. 좋습니다. 되게 많은 성찰을 하고 있는 시간이네요. 오늘 예선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는 일과 삶이 일은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모든 것은 일이다, 저에게. 그리고 삶은 무언가 감상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균형이 필요할 때는 너무 분석에만 치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혜민이랑 비슷하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사람에 대한 관찰이 어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신기하네? 라고 뭔가 싸울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 때, 균형이 무너졌구나. 좀 더 뭔가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입니다. 분석적 사고가 사람한테도 이게 작동되어 버릴 때 자기도 모르게 삶의 어떤 무게보다 일에 대한 무게가 좀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 보네요. 네, 오늘 민성이도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약간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런 뭐 생각의 스트레스들이 약간 나의 뇌를 지배할 때, 약간 그럴 때 약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그렇고, 뭐, 짧진 않잖아요. 하루 24시간을 보면 거의 8시간 이상을 다 이제 일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일하는 것 자체도 약간 나의 삶의 일부분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아직까지는 그 일을 하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내가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궁금증이 머릿속에 있고, 그걸 조금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상윤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그 일에 어떻게 의미를 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과 삶에, 어쨌든 일을 하고, 삶을 또 살아내는데, 삶에는 저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오늘 하루 일했던 그 일의 영향이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저는 그냥 나누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도 적용할 점이 있고, 내가 이 생각은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풀어내는 그 풀어냄도 저는
저에게는 큰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도입 질문을 하나만 더 한번 해봅시다.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부크부크라는 이 모임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신앙서적을 읽는 경우가 되게 적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실용서적이나 인문학서적, 철학서적을 많이 읽고, 이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토론을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크리스천들이 신앙서적 이외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고, 신앙서적 말고, 그 외에 일반 서적은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 제가요? 응.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질문이기 때문에. 물론 구미가 당긴다고 했지만 저는 신앙서적을 좀 많이 읽어오다 요새는 실용서적이랑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중인데, 신앙서적 이외의 책을 크리스천들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과 교회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 세팅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서적 이외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이제 사회를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신앙서적 이외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용어로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용어들이 사회에 맞게 변주되고 변용되어야 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사회에 맞는 형태로 적용되어야 요새 저는 그게 좀 더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리스천들이 신앙서적 이외에 폭넓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다른 실용서적이든 어떠한 책들이든 지경을 넓히는 게 그 사랑의 기술을 더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서적 이외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홍범.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무지함,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서적 이외의 책을 읽는 거는 이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요즘 말이 좀 짧다. 침묵했더라면. 침묵을 좀 배우고 있나 봐, 철학자로서. 저도 네, 누님. 오늘 다른 분께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올려주셨던데 거기서 말하는 걸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의 관점이고 하나는 탁월성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대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도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팀 켈러는 탁월성을 사회에서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월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서적만이 아니라 인문학서적이나 뭐 과학서적이나 아까 얘기해 주신 전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탁월해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신앙서적이 아니라는 건
어떤 자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에 대한 지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읽는 게 꼭 조금 더 크리스천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 아까 과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군가 유전자에 관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혹은 예술에 관해 얘기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더 해석해서 적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재밌게 즐겨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한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좀 어렸을 때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이미 다 지나간 시간들이니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서적의 어떤 그 영성책도 굉장히 깊이가 깊고 넓잖아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지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를 넓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어떤 것을 잡아가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되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그래서 뭐, C.S. 루이스나 뭐, 존 파이퍼, 존 스토트, 뭐, 체스터턴 이런 책들을 읽으면 그 세계가 엄청나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게 좀 깨지는 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에 오히려 약간 갇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그 세상을 내가 발로는 다 뛸 수 없고, 책으로 접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읽어야겠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앙서적의 유익성도 분명히 있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넓은 세상에서 그 가치관으로 나만의 해석이 있을 때, 더 내가 뭐 사회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필요한 존재,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 서적을 서로 읽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죠? 읽어도 그냥 약간 팀 켈러라는 어떤 큼지막한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야만 책을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위험하니까요. 응? 위험하니까. 그죠? 뭘 분별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이단을? 이단을? 이단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관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독서를 할 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뭔가 배워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의 독서의 어떤 결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는 관념적 독서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인문학과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관념적 독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법적, 그러니까 실용적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그게 통하는 방식인가. 어떤 사람은 이걸 경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스킬로 이걸 풀어내고 있죠. 근데 이 관념과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 저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한 가치관, 이웃 사랑에 대한 선한 가치관이 실제로도 너무 옳고 단 하나의 진리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을 유익할 때 유익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훼손돼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말 원하는 때에 이걸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 가치가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훼손시킨다고요. 왜곡되거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기차역이나 지하철에서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거든요.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이단인 분도 있지만 이단 아닌 분도 있어요. 그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들어요. 저는 역을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앞 사람이. 내가 저래서 그거 안 간다. 이렇게, 무교인 사람이 부정적 시각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한테는 소음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우리는 진리지만. 그래서 이 관념이 많고 방법을 모르거나 적으면요, 고집스럽고 혹은 정죄하는 집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갇히는 거죠. 이게 흐르지 못한 갇혀 있으면 결국 이 안에서 썩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되는 어떤 산이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관념이 하나도 없는데 방법만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주의 많이 빠져요.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성공학으로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하나만 있을 때 이제 도드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관념은 되게 많고 방법적인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 방법적인 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다면 관념을 읽지 않은 채로 실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이 청년분들한테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너무 좋다. 근데 그 위에 실용적인 방법들,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탁월해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들이 그냥 큐티합시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을 전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또 토론해보고 좋은 방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어. 사실 필요성을 이만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 하면서 회사를 자꾸 만나잖아요. 그 회사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 안에 컨설팅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끝날 때좀 놀라는 거는 한 3분의 1은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에 살고 있고, 드러냈을 때 어떤 피해가 있거나 자기한테 페널티가 생겨서 자꾸 숨긴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가 실전인데 실전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40, 50대 돼서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선교지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크리스찬답게 산다고 봐야 되나? 되게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뭐냐면, 관념과 독서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시절에 여러분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크부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각각의 교회에 가셔서 이런 독서문 좀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관념적 독서 말고 방법적 독서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독서 장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우려가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관념이 좀 세고 방법이 적으니 이 각각의 방법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책 소개 한 문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니까 각각의 모바일로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왜 읽어 오셨는지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에는 와닿는 문장까지만 있는데 책 선정 이유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정 이유까지는 돌아가면서 다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하브루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주영이부터. 팀킬러가 일가 영성을 배우고 왔는데 어제 잠깐 1장 부분만 좀 들어봤어요. 책을 고른 이유는 이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했고, 다음 주부터 또 일을 나가는 타이밍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눠야 되지 고민을 갖고 했고, 안 그래도 지금 쉬고 있는 중이라서 이 일에 대한 밸런스 잡는 것도 충분히 훈련되고 측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있다.
지금 이 책을 돌아보면서 저를 비교해봤을 때, 60대 40으로 이 일을 좀 60에 좀 치중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음을 두고서 접근하는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됐었고, 한 문장으로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부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끈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데스크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또 공간 디자이너라는 이런 비전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비전에 따라 맞게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먼저 드러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훈련될 필요가 있어서 딱,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이번 주에 길거리 전도를 한번 나갔었어요. 항상,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나가서 물티슈나 건빵이나 휴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나는 왜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봤을까 고민하면서 나갔거든요. 결국 이런 걸 해야, 진짜 근본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니면, 성도님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것들을 해보지도 않고, 이건 별로야 라고 말했던 나의 시절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휴지 전해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좀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일과 겹쳐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에 채워져야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매번 고민하면, 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런 고민으로부터 나는 건데, 내가 실력이 채워져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이 먼저 서는 건가, 내가 먼저 서는 건가? 그런 좀 괴리감을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일과 영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옆에, 이님. 저는 철학으로 휴식하라라는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은 저는 신학과 졸업하고 원래는 철학 상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준비하다가 너무 현실과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철학을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혹은 그냥 대중에게 어떻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이 책을 찾았었고요. 이 책은 총 33가지 세션이 있는데 요즘 많이 말하는 번아웃이나 아니면 매너리즘 아니면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보에티우스를 골랐는데 내용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시편 73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악인들이 참 잘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걸 자주 보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혹은 학교에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부정한 행위 혹은 좀 부조리한 것에 가담하면 확실히 성과가 좋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보에티우스는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탐욕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자기가 원래 되게 국무총리 정도 됐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정치적 모략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책을 썼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고 여러분들도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나중에 읽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젠가 팟캐스트 같은 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네, 상현님. 네, 저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제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일을 평소에 살아가면서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좀 다시 깨닫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일에 대한 방향성과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일을 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괜찮았던 문장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교육 사업, 수학이랑 과학 이런 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확실히 구별되는 비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팀켈러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복음을 가치로 중심을 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라고 하시고, 이제 어쨌든 실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적인 거를 쫓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세계관을 쫓아서 지금 당장은 뭐 좀 이윤이 좀 적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진정한 이윤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제가 좋았던 성경 구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성롱문 박사님의 몰입을 들고 왔고요. 비전스쿨 50기 공통 독서긴 했는데, 몰입,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긴 하지만, 몰입의 본질이 저희 주제인 일과 삶의 균형에도 접목될 수 있다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승은? 네, 저는 삶도 일도 행복한 직장입니다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책을 찾다가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하면서 둘 다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랑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됐고, 그 챕터에 보면 이분도 이제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풀어내는, 좀 간단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괜찮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문구는 지금 하는 질문이 오늘의 기분을 결정한다 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긍정 질문, 저녁에 긍정 질문을 하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분은 그렇게 루틴을 짜서 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도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또 적용할 점도 찾아가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잠깐 온라인으로 한번 갈게요. 보람? 저는 ESG를 생각하는 소비와 소비자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제 경제스쿨 과제 때문에 읽은 책이긴 하지만은, 이제 현명한 소비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그런 ESG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실사례 위주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희용이? 예, 저는, 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렇게 때랑은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읽다가 중간에 주제 일과 쉼에 대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민성? 네, 저는 황농문 박사님의 저도 몰입이라는 책을 갖고 왔고요. 저도 처음에는 비전스쿨 과제 때문에 읽게 되었지만 저한테 그 이상으로 정말 파워가 있다라고 느껴졌고, 지금은 이거에 이제 저학장인 홍은 교수님이 쓰신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을 또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북구북구에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호? 네, 저는 비전스쿨 아니면 이 북구북구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서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었고요. 한마디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면 호르몬을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넣어주면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면 노르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을 넣어주면 되고요. 좀 쉬어야 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하다. 칼을 보나. 예선?
저는 아웃 오브 박스 추천 도서에서 취미라는 책을 있다는 것을 오빠가 추천을 해줘서 제가 먼저 읽으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저만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읽었는데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조금 일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읽었고 저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도 같이 읽었는데 그거는 좀 예민해지는 최근이 일상에 있어서 좀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신주. 네, 저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었는데 선정 이유는 이게 책 사러 갔는데 이게 좀 유명한 책이잖아. 근데 나 안 읽어봤네. 그리고 이게 책을 보시면 엄청 크거든요. 네, 원래 이게 작은 책인데 이게 약간 워크북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책을 정말 네 마치 그제멀대처럼 약간 이런 네 이렇게 페이퍼가 있는 쪽이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거 약간 플레이 좀 즐길 수 있겠다 이 책을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일은 결국 자기 관리 아닌가 그냥 그런 두루뭉술한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잘 골랐다는 생각이 약간 얻어 걸렸다. 약간 좀 그랬고 문구 중에는 걱정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 집중력을 앗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을 때 그 걱정이 뺏어가는 스트레스는 약간 백그라운드 재생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가 일을 해도 에너지가 줄줄줄 새고 뭐 다른 거래도 일이 줄줄줄 이렇게 새는 그런 걱정의 그런 약간 소용돌이의 힘을 그걸 되게 많이 공감을 해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입니다. 혜민. 네. 다른 분들이 여러 학문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는 신경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신경심리학적 신경심리학. 예, 신경심리학 박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면 병들어 갈까를 이제 선정했는데 일단 선정 이유는 워라밸이라는 주제에 맞춰 어떤 책을 읽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밀리에서 계속 눈에 좀 띄었어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선정하게 됐고 또 이제 부제가 번아웃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문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좀 알고 싶어서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선정 문장이랑 연관되게 책의 내용은 미시적인 이야기와 거시적인 이야기를 같이 살피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동기체계의 작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사가 비판을 하면 그것이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상사가 비판하는 것이 내가 그만큼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인정과 동기 욕구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동기체계 안에서 작용되게 할 것인가 스스로의 환경을 재세팅하고 이제 만약에 회사 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라면 어떻게 우리 팀의 그런 환경을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날 상사의 기분 따라서 야단치는 것도 있어. 네, 그렇긴 그러니까 다 내 탓이 아니야. 네, 그렇죠. 자, 성범. 네. 네, 저는 우선 경제스쿨을 들으면서 주제 독서로 선정한 책을 네, 이렇게 날로 먹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소비의 사회를 가져왔고요. 전혀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정육점을 내봤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책 나눔의 구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총 3단계의 구조화를 가지고 책 나눔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이에요. 모든 책의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 없고요. 그 중에서 내가 이쪽 파트를 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라는 분별, 어떤 분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 분별 때문에 두 번째 스텝은 확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다른 걸 좀 찾아봤다, 경험을 해봤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독서 때문에 해봤던 것들을 책을 넘어서서 어떤 채널로 많이 옮겨가 보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적용점인데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내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해봤다. 실제적인 행동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 세 가지 구조를 이제 갖춰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걸 전달하는 방식은 1대1 하부루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조금 클 수 있게끔 전달하면서 어떤 식으로 읽으셨고, 3호의 기법에 맞춰서 분별, 확장, 적용을 어떻게 내가 느껴왔다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한 분이 듣고 한 분이 말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한 5분에서 7분 사이 정도 내가 말했다 싶으면 이제 중간에 다 완료하지 못하셨더라도 이제 반대편에서 발언 걸 넘겨주셔서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하셔야 아마 둘 다 한 번 말하시고 한 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온라인은 3명이라서요. 회의실 하나만 해서 3명 동시에 하겠고요. 나머지는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부루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첫 번째 하부루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프라인 분들은 그 아내분하고 파트너를 바꿔서 1대1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자리를 바꿔서 맞은편 앉을 수 있게끔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회의실도 제가 멤버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기 자리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찮게 이런 거를 재밌으셨다면 다행이네요. 재밌네요. 상담할 때마다 한장을 바로 처음 오신 분들도 하부루타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자, 일단 그러면 전체 책 나눔을 한번 해볼 텐데요. 1대1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내가 읽어왔던 책에 대해서 3번 정도 말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하면 할수록 나아지실 테니까 지금 준비하신 그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자가 있으면 먼저 발언권 드릴 거고요. 없으면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늘 하는 방식으로 외모 순서로 시킵니다. 혹시 자원자 있을까요? 먼저 나누고 싶으신 분?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까 올려드린 내일로 넘어가는 길? 자꾸 제목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라는 책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원장님이 퇴근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 일이 아닌 일로 야근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달 되니까 일을 하기가 싫고 뭔가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라고 하다가 우연히 그 책을 알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카피라이터 광고 회사의 어떤 팀인데 이분들이 다 6시 칼퇴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그 상식과 좀 다르잖아요. 뭔가 광고 회사는
이렇게 야근도 많을 것 같고 휴일도 일할 것 같고 하는데 6시에 칼퇴를 하는데 그 방법이 사람들의 나머지 삶을 다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일 이후의 삶도 존중하면서 뭐 하루에 4번 회의를 하는데 10분 동안 몰입을 해서 4번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다 쳐내고 6시에 다 같이 칼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적이다. 그러면 저의 일터에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첫째로 원장님의 성향상 남들을 도와주되 자기 일을 끝내면 가도 된다. 이 2가지가 항상 충돌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일을 밀도 있게 잘하고 그걸 보여주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한 1시간만 도와주다 갈까? 그리고 제가 글을 써야 하거든요. 저는 전자책을 내야 됩니다. 전자책을 올해 안에 내는 게 저의 목표인데, 만약에 시간이 남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때, 아예 조금 전자책을 쓰도록 하면서, 이제, 나는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야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하다 보면은 좀 목표한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체력도 원래 약하고 쉽게 지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 책을 이제 오는 길에 읽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HSP라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각, 촉각, 뭔가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들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뭔가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금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맞춰주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제가 심한 HSP는 아니지만 좀 낮은 정도의 그런 것 같아서 좀 소음이 예민한 환경들 그리고 정리가 정돈된 환경들, 청결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좀 예민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게으른 HSP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HSP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책임감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고 완성도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는데 혼자 있으면 뭐 프리랜서로 있거나 하면은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고 해서 이거 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어봤습니다. 2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저도 이 책도 자꾸 까먹는데요. 이게 밀리의 서재의 단점입니다. 잠깐만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 쓴 책입니다. 자, 내 일로 건너가는 법하고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라는 책을 어쩌면 나눠주셨는데, 뭐 HSP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냥 회사 안에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공간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벗어나서 나만의 공간을 한번 세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비용이 프리하다면 어떤 방식의 공간을 좀 꾸며보고 싶고 그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만을 위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갖출 것 같습니까? 저요. 저는 저번에 그의 우리는 보는데 최우석인가? 그 사람 방을 그냥 갔다가 거기 살고 싶거든요. 일단 통유리 통창 엄청 큰 거. 그리고 엄청 큰 우드 책상인데
저는 좀 약간 어두운 우드, 저것보다 약간 어두운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 책상에 램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되게 감각적인 매트한 블랙 같은 이런 램프인데, 뒤에도 약간 간접 조명이 있으면 좋겠고, 저는 무조건 듀얼 모니터 혹은 긴 커브 모니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텀블러.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엄청 큰 텀블러 쓰는데, 남들이 보면 무기냐고 맨날 그치. 그러고, 때릴 때 좋지. 그런 거 필요하고, 저는 일단 그 정도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통유리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넓은 여유 있는 책상과 방 자체도 층고가 높으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저 멀리 보면 되고, 몰입해야 될 때는 모니터만 딱 집중하면 되니까, 저한테 딱 완벽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공간에 어떤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뭔가 약간 우리가 듣기에는 서재 느낌이다. 맞아요. 서재 느낌인데, 저는 약간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모드가 스위치 될 수 있는 둘 다 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재라는 베이스는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긴장감도 있지만 뭔가 성장해야 될 것 같은 긴장감. 하지만 저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은 편안한.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잘 버무려져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딱 그게 우리는 소파도 있고. 맞아요. 뭔가 이게 모니터 넓은 거, 넓은 책상,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션 데스크도 있고 간접 조명이 있는데 이 의자와 뒤편에는 푹신한 의자가 있어서 뭐 빔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이지. 미랑 사무실 오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내가 딱 그거 생각해가지고 의자를 마주보고 해놨어. 등받이처럼. 그래서 이쪽에는 일하고 반대편 넘어오면 이제 빔 있고 이렇게 리클라이드 되는 소파. 그것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좀 안 되는 사람들은 파티션까지 해가지고 이 공간을 그 좁은 공간도 분리시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등지고 하는 거야.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쉴 때는 일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딱 우리 미랑 사무실 가본 사람은 딱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 느꼈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시 가겠네. 또 여러분만의 공간을 에디팅 해본다면 어디 어떻게 꾸며보고 싶나요? 진주? 저는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있고, 네, 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바다. 근데 부산 바다는 아니어야 해. 왜? 너무 많이 봐서? 너무 크고 조금 사람도 많고 어쨌든 바다가 있고 갈대나무로 만든 파라솔이 있고 해먹이 있는 좀 넓은 자연이 좀 너즈먹하게 좀 가득한 공간 뭔가 국내 바다도 좋고 해외에 있는 조용한 바다도 좋고 그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뭔가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질감의 노트, 메모지, 스케치북이 내가 딱 그 약간 느낌적으로 딱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있고 그래서 그림을 기르다 보면 약간 모래알갱이도 좀 들어오고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래에 뭔가 발을 넣거나 손으로 만지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든지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유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이나 오일 파스텔이나 색연필 같은 게 가득한 되게 놀 수 있는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딱 느낌이 괌에 가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노마드족인데. 노마드. 딱 원하는 게 그런 쪽이구나. 이런 식으로. 치앙마이나 괌이나 막 이런 데 가야겠다.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과 굉장히 유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집이랑? 네, 생각하는데 묘사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를 생각하는 이미지로 하면은 이제 책상에 책이 가득 쌓여 있는 약간 아까 교수님 방 같은. 네, 약간 서재가 있는데 이제 서재가 있고 책상이 있고 이제 벽에는 한쪽에는 저한테 이제 뭐 편지 써줬거나 아니면은 약간 긍정적인 말들을 해줬던 거를 좀 붙여놓고 이제 다른 한쪽에는 약간 포스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좀 꾸밀 수 있는 것들
것들로 장식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인가 중요한데, 네. 이게 뭐 음악이야, 영화야, 아니면 뭐 어떤 종류야? 제가 방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방송 스트리머 굿즈 같은 스트리머. 예, 이제 그런 포스터? 포스터. 예, 그런 거를 약간 아트 같은 걸 좋아해서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이제 벽에다가 붙이고 아크릴 스탠드도 만약에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전시를 좀 하고 좀 제 공간을 꽉꽉 채워서 한쪽에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의 환경, 그리고 한쪽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들,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하고 싶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 장식장은 없고, 그냥 아크릴 스탠드는 이제 서랍 위에다 그냥 세워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냥 지금 그 형태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근히 그렇게 덕후기들 좀 있다. 예. 내가 책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수집 욕구가 좀 있습니다. 책도. 오케이. 자, 또 있습니까? 먼저 하세요. 저는 일단 공간의 그 느낌은 유한이랑 살짝 비슷한데, 그 좀 다른 걸 두자면 LP가 있어야 되고요. LP. 네. LP. 그리고 소연이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약간 미술관 느낌으로 방에다가 이제 한 4-5개 정도 갤러리 사무실처럼 전시해 놓는, 네, 그 정도입니다.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네. 와이프 잘하니. 신혼집 지금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LP가 그림이네. 네. 그 LP와 그림이 왜 성형인지 중요할까? 네. 수식인데 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동탄으로 이사 가긴 하는데 가서도 항상 그 그림을 어떻게 배치할까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그림이 강아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수집한 이제 그걸 가지고 강아지들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냥 편하네요. 마음이 평안. 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에 이제 귀에다가 LP 그 음악 소리까지 들려오면은 그 돌아가는 기계음과 그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이제 그 분위기를 그냥 녹이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녹이는 편안함.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 일과 삶의 균형에서 3영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었는데요. 요한이는, 그 서재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 나왔고, 진주는 놀이 같은 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혜미는 취향 수집이라는 키워드, 상유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휴식 독서 같은 것도 좀 배워볼 텐데 그 휴식 독서를 할 때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던 거와 연관되어 있는 잡지라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좋네요. 자, 또 이제 그러면 책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책 나눔 한번 해보실 분 있으면 자원자 또 받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진주. 네, 시간을 주세요. 아,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으시. 네. 저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키워드는 결국 걱정인 것 같아요. 걱정 관리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을 하느라 현실을 훼손시키지 말자. 그래서 현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살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뭔가 그 모래시계를 봤을 때 한 번에는 한 알씩만 내려갈 수 있다. 딱 그 현실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끊어내고 이제 현실을 그대로 살자. 그럼 현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걱정을 이제 덜어내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책 선정 이후에도 적었듯이 걱정은 백그라운드 재생 같다. 뭔가 이미 걱정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하든 쉬든 밥을 먹든 그 백그라운드로 계속 재생이 되고서 이제 에너지 누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걱정을 이제 끊어내고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좀 나오는 게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세 번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러 노력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예시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워크시트도 있어가지고 제가 적었는데, 저에게 최악의 상황은 회사에서 실직, 재취업 안 됨, 내가 하고자 했던 교육 컨텐츠 시장성이 하나도 안 맞고 성과 없음, 뭐, 사람들이랑 갈등 있는 거, 뭔가, 살이 20kg쯤 이런 것도 있고 막 다 적는데 그 두 번째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받아들여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상상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다시 한 10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뭔가 성실하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이제 미리 저축하고 그다음 저도 이제 직업이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약간 AI한테 대체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미래 일자리나 저의 뭔가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은연중에 미뤄왔던 게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왔던 게 많은데 미리 하고 개별 상담도 좀 하고 좀 그래야겠다. 그래서 뭔가 그런 지금 회사나 직업으로부터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잘 유지하면서 이제 돈 버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크게 왔던 거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들이랑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이게 아작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마음? 약간 이 사람 그래 너무 좋고 이렇게 다 하지만 이 사람이랑 결국 안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 또 좀 유연한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체력 같은 거 미리 기르자.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그냥 적을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누면서 나왔던 생각은 결국 그 걱정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신앙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신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좀 최근에 들었던 게 이제 뭔가 가족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좀 구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좀 해주시길 바란다. 약간 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근데 그걸 기도하고 내려놓으면서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걸부터 내가 이걸 아무리 움켜쥐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조금은 이제 저는 이일력이 신앙력인데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춰졌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은 한 번 정도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의 어떤 그 대부흥계에 나왔던 이론들이다 보니까 성공학적인 이런 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당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그 뉘앙스의 자기계발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책은. 자,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다 우리가 비전스쿨이든 경제스쿨 하면서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갖춰야 되는 부분하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내가 다 하겠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계선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일단은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남과 기회 정도가 일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이어질지는 내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이어지고 정말 누구를 만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앞으로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자기 생각 한번 나눠봅시다. 민성 전 들었네요.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진짜 저 미지의 영역, 그거는 진짜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어쨌든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미제 영역이 예시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 대회 수상을 내가 준식에선 저 무조건 1등하게 해주세요. 어쨌든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맡기고, 저는 그걸 그렇게 1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나 미래적인 거는 하나님께 맡긴다. 좋습니다. 혜민.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갖춤은 제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업무 능력에 있어서 회사를 3년 다니면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적응이 된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이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면 이게 이런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인데, 저는 맡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 교수를 지향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이끄실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그거를 잇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맡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관계에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잘하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이거에 맞게 공감해 주는 게 저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항상 좀 전제 조건을 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고,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영역은 스스로 발견하거나 신앙의 영역으로 맡겨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걸로 싸움이 좀 많이 나서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맡기는 부분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갖춤은 제가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은 미래의 지향점을 가지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만 기도하고 희망할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람 손 들었네요. 저는, 일단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적인 것들을 다 찾아보고 시도를 해보는데, 그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불안이나 그런 걱정이 이렇게 막 몰려오면서 하는데 마음에 약간 평안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무릎 꿇고 일단 기도를 하고, 다시 마음 평안을 찾고 난 뒤에 다시 또 시도를 해보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네. 네. 좋습니다. 이건 우리 상현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해석할 수 있게끔 좀 풀이를 해보실래요? 근데 계속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가지고, 무조건 그 일에서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과정을 그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게,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예를 들어 내가 역량이 0에서 100까지가 있다면 100%를 발휘해야만 계속 탁월해질 수 있는 어떤 지점까지 갈 텐데, 그 지점 가기 전에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될 때 하나님께 툭 맡겨버려서 그 20, 30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평범하게 머무르는 단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100까지 내가 컨트롤해서 쭉 밀어붙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저도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그 관념적인 허들이 있어요. 하다가, 분명히 내가 보기에 좀, 나는 되게 100% T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했어. 진짜 독서도 안 했고요. 공부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 시험을 준비하는데 며칠 안 했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위로해달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실까? 그냥 이 턱까지 네가 공부 안 했잖아 하는 말이 올라왔지만 못하는 거죠. 성당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노력해야 될 것을 한 뒤에 방금 형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한 뒤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알라딘 이야기에 나오는 지니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세요. 그 횃불에 기름을 다 채우는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되 대신에 그 결과까지 내가 다 예상한 대로 다 되겠다까지도 생각하는 거는 좀 규모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는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좀 있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것만 더 들어볼게요. 혹시 책 나누실 분 있으면 자원해서 할 텐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성호 우리 과학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저는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8기 비전스쿨 했고요. 28살 기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기계 직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는 철근이나 이제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나오는 거, 전기, 그 다음에 뭐 소방, 환기,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건축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들과 시스템들이 집약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철근이 뼈라고 치고, 이런, 콘크리트가 살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배관, 이제 물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피, 그 다음에 전기가 신경, 이런 것들이라고 친다면, 그 내부에서 이제 뭐 외부에서 물을 막을 수 있는 방수, 그 다음에 외부에 냉기를 차단해주는 단열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에 이제 기계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쏘아주고, 전기실에서 그런 전기들을 다 공급해주듯이 우리의 몸에서도 그런 피와 물과 그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을 다 전달해주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들어가서 검진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의 상태와 내 몸의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것들이 하기 싫은 이유가 내 몸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관리하고 검진을 하듯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부분에서도 내가 만약에 일에서 균형이 좀 깨졌다, 삶에서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일에서 균형이 깨졌을 때 도파민이 부족했을 거다. 그다음에 삶에서 휴식이 안 된다면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거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접근해보는 관점도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구독자는 아직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금 17,000명 좀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저도 이 책에서 되게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시험을 합격하려면 저는 이제 자격증 시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려면 단기간에 최대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그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한 그 영상들을 막 올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할 수 있는 것. 다만 이것들이 장기로 쌓이게 되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은 그 한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진짜 빠르면 한 달 내에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소진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 정도 단기 자격증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나만의 그런 요소들을 찾으셔서 최대한 집중과 이게 불안을 동반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해서 한 달 뒤에 내가 이것들을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거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집중력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것으로 이제 나의 그런 호르몬들이나 이런 뇌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 물질들에서 한 번씩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 깔끔하다. 네. 저도 한번 읽어봤던 책인데 참 재밌는 관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워크지처럼 제시하지만 살짝 내가 조금 어렵다 느꼈던 파트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오면 불안해져서 내가 움직인다는 알지만 그걸 나라는 사람의 불안 요소가 건강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발견이 좀 어려워. 네, 방식은 알겠어. 근데 그걸 나라는 사람한테 적용시켰을 때 이 개별화된 방법론을 이 모든 독자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되게 어려운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파트이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살면서 결핍이 동기가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족해서 동기가 되었던 적 언제가 있었습니까? 결핍이 동기가 되어 본 적. 성우부터. 제가 먼저 하자면 저에 대해서 이제 저를 되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외모랑은 다르게 제가 29살까지 모태솔로였거든요. 예, 저는 어마어마한 저는 사실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난이고요. 결핍,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예를 들면, 멘토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동창 중에 진짜 몸이 진짜 엄청 좋은 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현대자동차 다니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헬스장 끊게 되고, 저도 노력해서 좋은 기업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것들이 되게 그것들을 옛날에는 정말 자기 연민과, 그런 먹이로 삼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나의 동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자기 목표를 달성해 보는 그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어떤 걸 정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마다 내가 그런 것들이 생겼고 그러면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도해 보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자격증을 처음으로 하나 취득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자격증이 13개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무기를 삼아서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많으니까 이걸 토대로 유튜브에서 내가 이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땄어요 라고 걸 올려봤을 때 사람들이 반응 이런 것들을 먹이를 삼고 그것들을 계속 결핍과 나의 결과물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현대자동차 다니는 그 친구랑 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제 후배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막 제가 이제 발길질을 해가면서 막 널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뭐 나는 나만의 것을 갈 거라고 그렇게 제 주변에 계속 그런 결핍으로 저를 결핍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제가 김해라는 이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네요. 저는 아까 다 얘기했지만 빨리 회사를 탈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대기업인데 더 대기업으로 가고 싶어 하는. 현대차를 많이 좋아해요. 현대차는 안 샀고요.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그러게. 아, 참, 한 6, 7년 전의 얘기지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님 하려고 하는 애를 끄집어 와가지고, 대기업 사원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그래서 자랑스러운 멘트 중에 하나죠. 근데 요약을 한번 해보면, 타인과의 비교의식이 이렇게 쓰이면 좋은 동기가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건강한 비교의식이 있고요. 부정적인 비교의식이 있는데, 건강한 쪽으로 잘 쓸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잘 잡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결핍이 동기가 되려면 자기 신뢰감이라는 게 작동해야 되는데, 내가 기능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겠다. 효능감이나 기능감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성우한테는 그 국가 자격증 13개가 쌓여갈 때가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좋습니다. 진짜 대기업 사원 중에서 13개 국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잘 없어요. 되게 좋은 스펙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분들, 살면서 결핍도, 네. 저는 교회를 좀 늦게 다녔거든요. 20살 넘어서 처음 가봤고, 21살, 2살, 저도 CCC 금식 수련회로 이렇게. 20살 때 처음 뵈는. 아, 그래요? 네. 반갑다, 친구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 약간의 소외. 그러니까 일단 그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닌 친구들이 많은 교회였고, 참 어울리기가 힘들고, 뭔가 전도사나 목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참 자기들만의 언어로 배제하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는 소크라테스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소크라테스는 못생겼고, 그러니까 유머로 못생겼다고 네, 못생겼고 가난했고 못 배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진심으로 존중하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상대방을 최고로 대우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원래는 공대를 다니다가 신학과를 다시 수능을 보고 들어가고 25살에 들어가니까 22살, 3살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신학을 조금 아니까 그 친구들은. 근데 저는 공대였고 저는 한국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신학을 새로 하려면 뭐 철학도 알아야 되고 하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사실 공대 입장에서 그런데 수학이 필요가 없으니까 신학을 하는 데는. 그래서 한 3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계속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되고 네,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가 되니까 학점도 잘 나오고 이제 친구들이랑 스터디나 이런 걸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 특강 오셨을 때 감사 제목 적는 그런 걸 알려주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 항상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참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자분이 매년 바뀌었어요. 그쵸. 그게 너무. 네. 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하다가 그냥 신학 공부를 하자였는데요. 네, 그렇게 신학 공부를 다 마칠 때쯤엔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나 형들, 동생들을 많이 만나서 공부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대학원을 갈까,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순간에 또 저 결핍이 있던 걸 발견했어요. 저는 불교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반이요? 네네, 전 3대째 불교인데요. 네, 흔히 말하는 3대째 기독교처럼. 근데 참 사역지를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아빠 친구가 목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장학금도 받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소개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수님들도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네, 뭐 제 배경이 배경인지라. 저도 주일에
갑자기 이제 집에서 부르면 가야 될 때가 생기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뭐 흔히 말하는 갭이어처럼 근데 그때 제가 30이었거든요. 30인데 졸업을 1년 미루고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일단 미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대학원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상담대학원에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상담대학원에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제 제가 아직도 결핍이 많고 교회에 가면 항상 어울리기가 힘든데 또 이제는 조금 어울리는 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걸린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4년생이고요. 31, 32.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응원의 박수 한 번만 합시다. 아,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참 이 결핍이 동기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뭐, 20살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 19, 20살의 신앙 가진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했던 얘기랑. 교회 가면 뭔가 너무 많은 소외감이 든다. 자기들만 아는 약간 조금 더 이제 나이하게 얘기해보면 우월 의식이 좀 보인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 나는 그거 가질 수 없는 뭐 진골, 성골을 구분하듯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또 결핍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형님.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관계와 사람 만나는 게 많이 힘들고 저는 사실상 중3 때부터 대인관계 형성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계 맺는 법을 잘 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년 동안 왕따 생활을 영문도 모르고 했고요.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는 너가 왕따를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최악이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중3 때부터 대인관계 형성을 시작했던 계기가 그 선생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고, 이제 저한테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셨어요. 뭐,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단 가정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라고? 2단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큰 데는 아니고, 예, 약간 좀, 유사 대형교회 비슷한, 이제 그런 쪽에서, 저는 고3 때 이제, 정식 교단에 등록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집에서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랑 학교랑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항상 쉽지가 않았어요. 저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고, 형이랑 비교도 되게 많이 당했고, 이제, 그럴 때 저한테 이 결핍이 동기가 됐던 게 저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한테 좋은 마당이 되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는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너가 지금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런 항아리 같은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그런 보혈로서 채워지면 너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고 나왔을 때 검사지를 받고 너무 절망했을 때도 교회 형님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혜민아, 너가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건 충분히 안다. 하지만 너의 상처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 진하니까 우리가 그걸 의지하면서 계속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 주변의 동기들이 저한테 좀 많은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으니까 회사에서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너가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해오지 않았니?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울 수 있고
외모에 있어서도 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들은 저를 잘생겼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감을 주는 존재가 주변에 생겼던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 약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주변 환경들이 내가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살면서 결핍이 동기가 되는 순간은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전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동일하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 말이 참 좋다. 우리가 가진 상처보다 예수의 보혈이 더 진하다. 이런 말들을 좀 잘 적어놓고 마음에 잘 새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한데요. 저는 뭐 몇몇 멘티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난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저한테 결핍은. 예,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집에서 밥을 못 먹는 이런 한 며칠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참 힘들었던 건 저 아이들은 몇백 원을 내서 우유를 사 먹는데 떡볶이를 사 먹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친구가 없다는 거. 이런 거가 너무 분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스러웠던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을 이제 알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데 남들보다 더 애쓰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나의 결핍을 동일하게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용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었어야 됐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만화책 사업을 해보기도 했고, 여러분 다 아는 델몬트병 어쩌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용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익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경제를 다룰 때 이게 다 똑같은 원리가 쓰이더라고요. 이게 내 달란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핍이 달란트가 되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생각드는 거는 저랑 같이 이제 조찬 모임에 가면 이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매출 한 1,000억 되는 그런 대표님들 만나서 조찬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분이 없는 게 나한테 있더라고. 그분들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꿈을 못 펼치는 사람들한테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회사가 어떻게 2,000억 회사를 만들까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 관념 자체가 없는 기업인들이 훨씬 많아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1,000억이 2,000억 될 때, 2,000억이 1조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100만 원 장학금을 이제 주변에 줘야 되는 그 이유 명분을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 칼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다 비용인 거야. 이게 다. 나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주신 어떤 달란트다라는 생각이 좀 해서 청년들이 어떤 물질이 없어서 자기 비전이나 꿈을 못 펼치는 걸 보면 못 참겠어. 그래서 막 차용증도 써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어떻게든 뭐 책도 사주고 하면서 좀 내 과거를 치유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차가 지금 저는 이제 20대까지 겪었던 아픔을 이제 그 20대 이후부터 40대가 될 때까지 이걸 회복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딱 이제 한 20대 중후반 30대까지 와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역으로 쓰시는 날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동기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모임은 아마 30분이 거의 맥시멈이라서 이렇게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늘 북크북크를 참여해본 소감 한마디씩만 해볼 텐데, 우리 이제 규칙이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고 좀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서 먼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부터. 네. 네. 일과 삶의, 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이제 책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외로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워라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들의 나눔을 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귀결이 신앙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른 독서 모임과 다른 부쿠부쿠만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 또 이제 각자에게 워라벨이라는 그 하나의 이상향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승주. 네, 저는 좀 최근에 계속 부크부크 하면서 책에 대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책을 강박적이고 좀 더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일이 돼서 되게 좀 독서하는 즐거움을 점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걸 보니까 아웃풋을 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자책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해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또 서울에서 너무 멋있는 분들, 또 제가 배우고 싶은 분들, 또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또 요즘 제가 책에 좀 소홀했는데 다시 좀 책을 잘 읽어서 더 많은 인풋과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직원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네. 다양한 분들과 함께,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일의 의미를 느껴야 이제 삶이, 행복하게 잘 굴러가는 사람이라, 저희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또 어떤 책들을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어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네, 한 번 더 적용해보면서 저 또한 균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한. 네, 저도 언제나 그렇듯이 다양한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까지가 독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어떤 결론보다는 어떤 씨앗 혹은 깨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고민이 더 풍성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풍성한 독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처음 해봤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까지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사실 되게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게 되게 부담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냥 스레드에서 글 올리신 걸 보고 그냥 별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줄 몰랐고, 그리고 이런 어떤 구조화된 과정일 줄 몰랐는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참 즐거운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지식 혹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
부끄부끄가 형성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많은 인풋들을 얻어가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온라인 보람부터. 네, 저는 오늘도 일하는 날이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우선순위로 두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일과 그런 삶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 받으면서 좀 더 고민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라인 있는 사람이 잠돌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사실 중간쯤에 조금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중간쯤에 사실 조금 졸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조금 더 딱 돼가지고 눈이 뜨였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참, 결핍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이거를 잘 승화를 시켜야 될까 좀 고민 많이 했고, 아까 나눠주신 분들처럼 나중에 좀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빵 터지네, 얘는. 자, 그리고, 저기, 동현 지금 할 수 있어요? 야외인 것 같은데? 네. 후광이지, 후광이. 야, 후광이 미친다. 호랩입니다. 저 오늘 독서했던. 이번 독서 모임이 많은 성취와 배움이었고, 이제 제가 좀 일잠을 잤는데, 최대한 이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어서 이제 야외로 좀 나와봤고, 되게 새소리가 들리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리랑 좀 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일과 휴식을 균형을 신앙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마음에 크게 와닿고,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일과 휴식이 이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균형이 가능한 걸 느꼈고,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제 좀 유학도 해봤는데, 챗GPT가 이제 일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저의 여정이 참 귀하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든 분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라고 이제 적어줬습니다. 저도 이제 좀 많이 이런 분들이 많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결핍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결핍 너머에, 동기 너머에 있는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겁니다. 잘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품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2주 뒤에 열심히 독서한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